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파월이 올린 시장을 망쳐버린 옐런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2023년 3월 JD 부장구소 22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모집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파월 은행 파산 여파 불확실성 주식 달러 떨어지고 채권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60%, S&P 500 지수는 1.65%, 다우존스 지수는 1.63% 밀리면서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파월이 올린 시장을 망쳐버린 옐런. 어제 연준은 0.25% 올리며 결국 기준금리를 5%에 맞추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결 얘기도 있었으나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급작스런 변화는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5월 이후 연준의 행보죠.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5월서부터 동결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금융 위험이 있으니 5월부터 인하한다고도 하는데요. 점도표 상으로는 5월에 25bp를 한 번 올리고 이후 동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금리를 50bp 인상하는 것을 파월 의장이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연준으로서는 앞으로 25bp 인상 이후 동결은 굉장히 진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오전 4시 이후 나스닥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월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는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은 있었으나 그렇다고 시장이 급락할 정도의 매파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둘기파적이었죠. 시장을 막힌 것은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때문이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전날 마치 미국 예금을 전액 부장해 준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나서 의회에 불려나가 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부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급락했죠. 어제 얘기했듯이 25만 불까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부장이 되고 그 이상의 금액 부장에 대해서는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 의원들이 예금자 전액 부장에 관한 얘기를 옐런 장관에게 따져 묻자 발뺌을 한 것이죠. 옐런 장관의 발언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4시서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해 5시 시장 종료를 앞둔 4시 50분 10분 전에는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결국 나스닥은 1%가 넘게 빠지면서 끝이 났죠. 그러나 파월의 발언을 잘 뜯어보면 주식시장은 그리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금리를 50bp를 무려 3번 올린다고도 했었는데 25bp 앞으로 한 번 더 올리는 것이 대세가 되었고요. 연내 금리 인하 부인은 했지만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더 지켜보면 확실히 시장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나스닥 오르고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 떨어지고 채권 가격 오르면 파월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높게 나오면 연준이 딜레마에 빠지겠지만 은행 뱅크런 사태 이후 연준은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지표만 좋다면 앞으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어제는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연준이 의회에서 말 바꾸면서 망쳐버린 장입니다. 결론은 앞으로는 주가가 오른다면 시장은 어제 파월 발언을 비판적으로 해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챗 GPT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있을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미국 저작권청 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드전이라는 AI 생성형 그림 저작 도구로 그린 그림에 대해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픽 노블이라는 사이트에 새벽에 자리야라는 제목으로 크리스 카슈파타노바라는 작가가 만화를 만들어 저작권 등록을 했죠. 그러나 저작권은 작가가 스토리 라인을 작성한 것과 편집은 저작권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림 자체는 AI가 대신 그려준 것이기 때문에 작품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스토리는 내가 쓴 것이니 저작권이 있고요. AI가 그려준 그림은 저작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AI가 어떤 사람의 화풍을 따라 그린 그림은 그림을 베꾼 것인가? 그래서 원작자에게 로열티를 줘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고흐는 고흐 특유의 원색을 쓰는 화풍이 있죠. 그렇다고 고흐 특유의 화풍을 익힌 AI를 이용해 미소녀가 나오는 웹툰을 그렸다면 고흐에게 로열티를 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흐는 한 번도 현대적인 개념의 미소녀를 그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AI로 그림을 그리려면 AI가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것을 AI 저작 도구라고 칭합시다. AI 그림을 그리려면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레오나르도, 달 2와 같은 AI 저작 도구를 써서 그림을 생성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구글 검색창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AI가 그린 그림 중 뛰어난 그림을 인터넷 갤러리 전시를 합니다. 그 갤러리에 가면 드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롬프트가 없기 때문이죠. 프롬프트란 AI가 그려달라는 명령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드저니는 슬래시 치고 이매진 치고 거리라고 치면 10초도 안 되어서 소녀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그런데 복잡한 그림은 프롬프트를 잘 넣어야 합니다. 파란 눈인지 갈색 눈인지 머리 스타일은 어떤지 배경은 어떤 배경을 넣어야 하는지 일일이 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갤러리 그림처럼 저렇게 멋있고 복잡한 그림은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죠.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넣으면 프롬프트를 생성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다면 여기에 집어넣고 프롬프트를 생성하면 어떻게 그렸는지 프롬프트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작가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생성을 했는데 디테일드 페인팅 바이 고흐라고 치면 라고 뜨면 바로 AI가 고흐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드저니와 같은 AI 저작 도구에 들어가 위에 명령어를 치면 똑같이 그 그림을 그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고흐라는 그림을 작가를 인터넷에서 찾아봅니다. 그러면 뭐 고흐의 그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세상에 그림을 잘 그리는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볼 수가 있겠죠. 뭐 여기서 이미지 생성을 프롬프트로 계속해서 뽑아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작품을 보고 절대 그들이 AI 그림에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화풍을 베낀 오리지널 작가보다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입니다. 즉 고흐보다 사람을 훨씬 더 잘 그린다는 것이고요. 고흐는 생전에 저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최상의 작품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다만 오리지널 작가의 화품을 익혔을 뿐 그 사람의 그림을 똑같이 복사해서 붙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에서 재즈풍으로 연주를 했다고 재즈를 처음 창시한 사람에게 로열티를 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AI 시대는 생각하지 않는 기술자의 시대는 간다는 것입니다. 즉 그림만 잘 그리는 기술자, 시만 잘 쓰는 기술자, 광고 카피만 잘 만드는 기술자 등의 시대는 간다는 것입니다. 챗 GPT를 가지고 광고 카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녹차를 판매하는 사업주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녹차를 판매하는데 내가 만약 온라인 광고 담당자라면 어떤 문구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챗 GPT에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챗 GPT는 온라인 광고 문구를 하나 만들어 줄 것입니다. 프리미엄 녹차의 상쾌한 맛과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시도하여 모든 모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챗 GPT에 물어본 결과 위와 같은 광고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광고 문구가 너무 길고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밝은 문구로 다시 10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정을 주는 녹차로 평온함을 느끼세요와 같은 10개의 광고 문구를 표시를 했습니다. 챗 GPT가 만든 문구죠.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고르면 되고요. 아니면 챗 GPT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올 때까지 챗 GPT를 갈아 넣어서 뽑아내면 됩니다. 이러면 카피라이터 없이도 얼마든지 광고 문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뽑아낸 10개의 문장도 챗 GPT는 단 1초 만에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챗 GPT는 불평불만도 없이 100개건 1000개건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사람이라면 하루가 걸렸을 일을 이제는 챗 GPT가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AI 시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기술자의 시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당신이 만약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AI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겠습니까? AI보다 더 훌륭한 광고 카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AI보다 더 뛰어나게 PPT를 잘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AI가 그린 그래픽 디자인은 이미 저세상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는 AI가 그린 그림을 비슷하게 그리는 사람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즉 AI가 세계적인 수준의 작가와 비슷하다는 얘기고요. 아닙니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화풍을 만들었다고 꼭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화풍이지 그 사람이 꼭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일반 일러스트레이터는 오죽할까요? 예전에 타자수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남이 불러주는 말을 두 번씩 타자기로 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누구나 워드를 치는 시대에 타자수는 필요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림만 잘 그리는 기술자, 광고 카피만 잘 만드는 기술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챗 GPT 시대에는 어떤 광고 카피를 어떻게 질문을 하고 골라낼지를 평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를 생각해야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챗 GPT를 통해 만들어낸 광고 문구와 사람이 만들어낸 광고 문구를 알아낼 수가 있다. 챗 GPT로 만든 보고서를 올렸는데 교수에게 들켜서 F를 맞았다.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을까? 등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은 자신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기술을 익히고 배워서 써먹는 사람은 살아났고요. 배척하는 사람은 도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챗 GPT 시대에 살아남을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탄생을 합니까?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켜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암기식 교육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의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써먹지도 못할 지식을 배우는 학생이 불쌍하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틀린 말이고 편견이 가득한 말입니다. 챗 GPT나 구글 검색창을 켜봅시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물어보고 싶은 문구를 쳐 넣어봅시다. 아마도 못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묻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알지 못하니 묻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지식이 손 안에 있어도 머리가 깡통이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바로 검색 기능입니다. 그런데 책은 다릅니다. 책을 읽으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모르는 지식을 습득합니다. 알아야 묻는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지식을 습득해가는 과정에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자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다면 그 부분이 질문이죠. 예를 들어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저물가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면 그리고 저자가 자세히 설명을 안 했다면 챗 GPT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즉 질문을 통해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책을 통해서지 구글의 검색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암기식 교육은 필요 없고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했는데 머리에 든 것 없는 깡통이면 어떤 질문도 못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신탁을 받았는데 자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현자라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의심스러워 정치인, 학자 등을 찾아다니며 진리, 국가, 정의 등에 대해서 물으며 그들이 그 뜻을 아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결국 여러 사람을 만나고 소크라테스가 내린 결론은 왜 자신이 아테네의 현자라는 신탁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낸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 자신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신은 자신이 모르는 것인지 알고 있으니 자신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점점 더 현자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니 알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으니 배우려는 열정도 없죠. 열정이 없으니 답을 찾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식을 쌓지 않아 현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스마트폰이 있다고 창의적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지식 검색으로 쓰지 않고 SNS로 가방 자랑질을 하거나 고양이 그림을 올립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손 안에 있어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모르는 것을 알아가야 비로소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는 챗 GPT 시대가 강제적으로 노예를 없애준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자가 앞으로 세상에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 시키는 일을 단순 반복하는 노예는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챗 GPT가 훨씬 더 훌륭한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노예와 경쟁하지 맙시다. 결론입니다. 챗 GPT 시대는 질문을 잘하고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진 1인 기업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잘하려면 책을 읽어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질문들을 통해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가 비로소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가오는 AI 시대를 욕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면 인공지능에 의해 자신은 뒤처지고 떨려나갈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파월이 올린 시장을 망쳐버린 옐런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